그것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의 붉은 흙 위로 내리쬐는 뜨거운 볕 아래 지저대는 개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었다. 마른 바람이 뺨을 스치며 목구멍에 달라붙는 기이한 냄새를 실어 날랐다. 쓰레기 냄새도 동물의 사체 냄새도 아니었다. 그 냄새는 코끝을 맴돌다 스멀스멀 뱃속으로 파고들었다. 한적한 길가에 쥐색 세단 한 대가 바퀴 달린 묘기처럼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침내 트렁크가 열렸을 때 주변의 공기는 산산조각 났고 그곳에 있던 모두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때 존경받고 사랑받았으며 많은 이들에게 누님이라 불렸던 한 여인의 몸이 이제는 싸늘하고 망가진 채 이름 없이 그 안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양심을 가장 아프게 후려친 것은 뒤이어 나방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속삭임들이었다. 범인이 낯선 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녀가 한때 동생처럼 품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녀가 손잡아 일으켜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속삭임. 아침은 해미읍의 들녘 위로 더디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을의 미루나무 꼭대기에 머물던 옅은 안개가 마케에게 쫓겨날 무렵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햇볕에 글린 등을 가진 중년의 김씨가 밭에서 집으로 향하는 경운길을 몰고 있었다. 논두렁과 포장도로를 잇는 흙길은 그 시간엔 늘 한적했다. 경운기의 엔진 소리와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마른 공기와 부딪히는 그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저 멀리 수풀가에선 동네개 한 마리가 붉은 흙 위에 비스듬히 주차된 쥐색 세단을 향해 심드렁하게 짖고 있었다. 그 차는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첫날 김씨는 도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다가 하룻밤 차를 버려두고 갔으려니 생각했다. 둘째 날에도 그는 여전히 무심했다. 셋째 날 그의 노안에 뒤유리에 더 두껍게 쌓인 먼지층이 들어왔다. 넷째 날 작은 날벌레들이 범퍼 주위에서 윙윙거렸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해가 떠올라 날카로운 열기를 땅에 쏟아부을 때쯤 차 쪽에서 불어온 바람에 실려온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냄새는 거친 손처럼 코를 후려쳤다. 쇠의 비릿함, 피의 역함, 그리고 침을 삼키게 만드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김씨는 경운기를 세우고 밀짚 모자를 벗어 든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는 죽음의 냄새를 혐오했다. 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차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쥐색 페인트가 햇빛을 반사해 눈이 시렸다.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먼지 위에는 새로운 손자국 하나 없었다. 타이어는 흙 속에 반쯤 잠겨 차가 며칠간 움직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트렁크 틈새로 부패의 악취를 품은 후텁지근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바람이 차체 표면을 누를 때마다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두어 걸음 물러나 마침 밭에서 나오던 젊은이 둘을 불렀다. 그들은 티셔츠 끝자락으로 코를 막으며 다가왔다. 시골 남자 셋이 차가운 돌덩이 같은 차 주위를 둘러섰다.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시골 사람들은 귀신이나 도깨비 이야기는 농담처럼 할 수 있었지만 세상의 껍질 뒤에서 풍겨오는 진짜 죽음의 냄새 앞에서는 모두 혀가 굳어버렸다. 젊은이 중 하나가 휴대전화를 꺼내 멀리서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져나갔다. 아주머니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대나무 살인문을 걸어 잠갔다. 남자들은 마을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수군거렸다. 현장으로 향하는 작은 길은 동네 사람들의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가로막혔다. 이장이 미간을 찌푸린 채 도착했다. 그는 차를 한 번 멈춰버린 듯한 시간을 가늠하려는 듯 하늘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는 파출소에 연락했다. 전화는 짧았다. 그의 말은 드서 태어난 척하는 목소리 뒤에 숨긴 긴장감 때문에 군데군데 끊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없이 경찰 픽업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이 내려 조잡한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멀리 떨어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건조한 날씨에는 냄새가 쉽게 퍼지고 사람들은 쉽게 두통을 느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가 웅크리고 앉아 트렁크 문과 범퍼 사이에 단단히 맞물린 틈을 살폈다. 그는 입술을 축이고 몸을 일으켜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다른 한 명은 서산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트렁크 안 시신 발견 추정 사실을 보고했다. 시골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5분은 기나긴 아침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서산경찰서 강력팀 차량이 폴리스 라인과 장비 가방을 싣고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현장 지휘복 차림의 안성진 경정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숱한 계곡물에 씻긴 조약돌처럼 평온했다. 그는 주민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인사가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는 신호였다. 팀원들은 기도문보다 더 익숙하게 외웠을 절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왼쪽 각도에서 사진, 오른쪽 각도에서 사진, 타이어와 땅 사이의 거리, 마른 풀 위에 남은 발자국.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런 현장에서는 먼지 한 톨이 진실을 구원하는 문장이 될 수 있었다. 햇살은 더욱 미친 듯이 내리쬐며 공기를 짙게 만들었다. 폴리스 라인 뒤에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여 스카프를 고쳐매며 소리 없이 기도문을 외웠다. 안성진 경정은 손잡이를 만지지 않고 차 안을 살폈다. 습기로 뿌연 앞 유리를 통해 단정한 대시보드가 보였다. 기어는 주차피 위치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당겨져 있었다. 깨진 유리도 강제로 문을 연 흔적도 없었다. 차는 악취만 아니라면 언제라도 다시 시동을 걸고 떠날 것처럼 보였다. 차 뒤편 희미한 신발 자국이 보였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의 걸음처럼 살짝 휘어져 있었다. 그 자국은 트렁크 방향에서 끊겨 있었다. 감식팀이 트렁크를 열 때 떨어질지 모를 증거물을 담기 위해 방수포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은 다시 숨을 죽였다. 안경정은 주민들을 짧게 훑어본 뒤 신호를 보냈다. 장갑과 마스크를 낀 감식팀원 2명이 움직였다. 특수 제작된 도구가 트렁크 열쇠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한낮의 정적 속에서 우물의 조약돌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트렁크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안에서 터져나온 후끈한 공기가 몇몇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악취를 몰고 왔다. 아무렇게나 덮인 더러운 천 너머로 컴푸르게 변한 팔뚝이 보였다. 깔끔하게 관리되었지만 끝이 부러진 손톱, 그리고 유리가 깨진 시계를 찬 손목이 드러났다. 한 젊은이가 풀밭에 구토했다. 아주머니들은 옷자락으로 입을 막았다. 몇몇은 나지막이 울음을 터뜨렸다. 가장 가까이 서 있던 김 씨는 밀짚 모자를 벗어들어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뒤이어 도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이 현장을 인계받았다. 그들은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절차에 명시된 대로 천을 들어 올렸다. 필요 이상으로 거칠지 않게 조금도. 여인의 시신은 생명이 아주 멀리 떠나갔을 때만 가능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목에는 교살의 흔적인 짙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트렁크 바닥의 검은색 카펫은 여러 곳이 더 검게 얼룩져 있었다. 엉킨 머리카락이 담긴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고 이미 마른 갈색 얼룩이 묻은 손수건도 있었다. 안경정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깨진 손목시계를 바라보다가 감식팀원에게 모든 것을 증거물 봉투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한 팀원이 허리를 숙여 손톱에 걸린 검은색 옷의 실오라기를 가리켰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의 번호가 매겨졌다. 모든 절차는 증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반복되었다. 이곳에서 법은 머리를 태우는 태양만큼이나 명백해야 했다. 주민들에게 안경정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현장은 통제될 것이며 폴리스라인 안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서는 안 되며 이미 찍은 영상이 있다면 수사를 위해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휴대전화를 내렸고 몇몇은 능가를 훔쳤다. 이 마을에서는 죽음에 대한 예의와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같은 길 위에 있었다. 시신이 들것에 실려 얇은 흰 천으로 덮일 때 바람이 구슬프게 불었다. 그 천 너머에는 단순한 시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천 너머에는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있었고 지켜져야 할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곧 나선우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시끄러운 방식으로 목소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또시가 있었다. 그녀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에 조용했고 동네 식당에서 마을회관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집집의 현관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퍼뜨리며 속삭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기에 시끄러웠다. 구급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김 씨는 길가에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는 나선우를 몰랐지만 그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마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을 것이고 아이들은 멀리 나가 놀지 못하게 될 것이며 노인들은 더 오래 앉아 붉은 흙을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소리 없이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갈라진 땅 위로 자동차 바퀴 자국은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그 차를 고요한 묘비로 만든 자가 누구든
가장 어두운 길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제복 입은 자들의 맹세가 남았다. 서산의료원 부검실의 차가운 공간에는 포르말린 냄새가 금속 테이블의 새 냄새와 날카롭게 뒤섞여 있었다. 부검의 디아 사트리아 누구라 하는 고개를 숙인 채 강렬한 조명 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살피고 있었다. 깨진 시계 위에서 바늘은 8시 15분에 멈춰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40대에서 45세 사이의 여성, 신장 약 160cm,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목에는 원형의 압박은 자상은 없지만 파열된 혈관으로 보아 끈이나 천에 의한 강한 압력이 있었음. 안성진 경정은 탈장을 낀 채 방 한쪽에 서 있었다. 그는 수십 건의 사건을 다뤄왔지만 신원 미상의 시신을 마주할 때마다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특이점은 그가 물었다. 부검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가리켰다. 오래된 작은 수술 흉터가 있군요. 손가락에 반지는 없지만 목걸이가 걸려 있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비닐 증거물 봉투에서 물품들을 꺼냈다. 찢어진 지갑, 낡은 종이 2장, 그리고 글씨가 반쯤 바랜 명함 1장. 글자는 부분적으로만 읽혔다. 올, 프로퍼트, 나선우. 안경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조수에게 지시했다. 일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이름이 나선우로 시작하는 곳 전부 확인해봐. 그날 밤 경찰서로 전화가 빗발쳤다. 잠시 후 데이터가 떴다. 나선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대표. 3일 전부터 연락 두절. 남편 박정은 씨가 이미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이 전송되자 곧바로 동일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박정은 씨가 퉁퉁 부은 눈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검실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말을 새 없는 휴지가 들려 있었다. 행천이 천천히 거쳤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허공에 대고 말하듯 속삭였다. 제 아내 선우 맞습니다. 방구석에는 아직 대학생 교복 차림인 아들 박지호가 뻣뻣하게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떨고 있었다. 안경정은 그들에게 잠시 시간을 준 뒤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고 나선우 씨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박정은 씨가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동생이라던데 땅 파는 걸 좀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이름이 강민준이라고. 그 이름에 안경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수첩에 재빨리 메모했다. 강민준. 경험상 슬픔 속에서 언급되는 모든 이름은 종종 사건의 열쇠였다. 그는 나선우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박정은 씨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만 보여줄 수 있었다. 오늘 저녁 서산에 가. 기다리지 마. 그 이후로 나선우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같은 날 디지털 포렌식 팀이 차 안에서 발견된 유심 카드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통화 기록에는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 하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지역 번호는 서산이었다. 통신사를 통해 추적하자 번호는 대포폰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주소는 가짜였지만 기지국 데이터는 마지막 신호가 차가 발견된 해미읍 근처에서 잡혔음을 보여주었다. 저녁 무렵 안경정은 서산경찰서에서 짧은 회의를 열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서산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해미읍에는 붉은 핀이, 일산으로 향하는 길에는 파란 선이 그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8일 오후 일산에서 출발. 20시경 해미읍 근처 주유소 CCTV에 조수석에 남성 1명을 태운 채 포착. 그 후 행방불명. 그는 영상 캡처 사진을 가리켰다. 남자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에 가려 희미했지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분명했다. 이 근방에 사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인물 전부 조사해. 부동산 관련자, 프리랜서, 심지어 땅 보러 다니는 손님들 태우는 콜택시 기사까지. 밤은 깊어갔지만 경찰의 직감은 쉬기를 거부했다. 안경정은 자신의 책상에서 나선우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아는 강인한 직업 여성의 미소였다. 그는 조용한 소리를 내며 사건 파일을 덮었다. 만약 이 강민준이라는 자가 그녀가 도와주려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배신자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창밖으로 저녁 예보를 알리는 사찰에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서산 시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추적의 시작을 알렸다. 한편 다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발걸음이
이미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흔적을 숨기며 여행 가방을 닫고 있을지도 몰랐다. 경찰서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오후 안성진 경정은 2명의 팀원과 함께 직접 현장으로 나갔다. 해미읍으로 향하는 흙길은 이미 한산했다. 미루나무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나선우의 차가 발견되었던 장소에는 아직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지만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안경정은 그 지점 주위를 다시 맴돌았다. 이번에는 흙 한 톨까지 다시 벗겨낼 듯한 시선으로 그는 웅크리고 앉아 먼지 속에 반쯤 잠긴 타이어 자국을 만졌다. 각도를 봐. 그가 데니 경위에게 말했다. 이 차는 스스로 멈췄어. 급브레이크 흔적이 없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를 세웠다는 뜻이지. 데니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 오른편에서 안경정은 반쯤 타다 만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주로 도시에서 판매되는 희귀한 상표였다. 꽁초는 작은 증거물 봉투에 담겼다. 사소하지만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한편 기술팀은 현장에서 2km 떨어진 주유소의 CCTV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확대된 영상에는 나선우가 운전석에 앉아 옆자리 남자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선명했다. 남자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다. 지도나 서류 같았다. 그 후 차는 한적한 흙길 방향으로 움직였다. 틀림없이 강민준이야. 안경정이 중얼거렸다. 그는 옆 사람과 편안함을 느낄 때의 손동작을 알았다. 위협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다. 다른 경찰관이 전화 통화 분석 결과를 들고 왔다. 나선우가 사망하기 전 3일 동안 강민준의 번호로 3차례 소액 이체 기록이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연달아 있었다. 개인적인 급전이었을까? 안경정은 생각했다. 아니면 사기를 치기 전에 시간을 벌려는 수법이었을까? 저녁 무렵 그들은 서산시 시내에 있는 강민준의 예전 원룸을 방문했다. 집주인은 기억력이 좋은 독거노인이었다. 그녀는 경찰이 내민 사진을 보고 바로 그를 알아봤다. 아, 맞아요. 여기 살았었지. 사람은 공손했는데 좀 이상했어. 가끔 밤늦게 서류 가방 들고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본 게 9일이었나. 짐을 전북대 가더라고. 직장 옮기는 줄 알았지. 안경정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던가요? 할머니는 열심히 생각했다. 태안 쪽이라던데. 안면도 근처에 땅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랬어. 그 지명의 안경정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다른 팀에게 해당 지역의 모든 월세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어두운 원룸 마당을 둘러보았다. 구석에 재가 가득 찬 철제 드럼통이 있었다. 그는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타버린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카메라 로고가 새겨진 얇은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다. 그는 그 모양을 알았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다. 가장자리는 녹았지만 절반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물건은 즉시 정전기 방지 봉투에 보관되었다. 이게 나선우 씨 차 블랙박스에서 나온 거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가 말했다. 그날 새벽 서산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깨진 메모리 카드 조각에서 복구할 수 있었던 영상은 단 20초뿐이었다. 화면은 흔들리고 어두웠지만 한 남자의 손이 무언가를 뒷좌석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은 충분히 선명했다. 손목에는 얇은 금속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안경정은 마지막 프레임을 확대했다. 사이드미러에 나선우의 얼굴이 반사되어 있었다. 화면이 멈추기 직전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강민준을 쫓을 이유는 충분해졌어. 안경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추격이 더 이상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밤, 팀은 안면도로 이동했다. 해변 도로가의 허름한 펜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많은 주인들이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모르는 척했다. 마침내 한 콜택시 기사가 입을 열었다.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제 택시 자주 탔어요. 밤늦게 현금 인출기 가자고 하고 이름이 민준이라고 땅 관련 일 한다던데요. 안경정은 몸을 바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사흘 전 밤에요. 해변 근처 롱젠 펜션 골목 어귀에서 내렸어요. 기다릴 새도 없이 그들은 출발했다. 그 골목에는 판자로 지어진 좁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등불은 희미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안경정은 신호를 보냈다. 2명의 팀원이 뒤를 지켰다. 7호실 문틈 아래로 아직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안에서 무언가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여행 가방을 닫는 소리일지도 몰랐다. 안경장은 조용히 손가락 3개를 들었다. 그의 손은 권총을 쥐고 있었다. 숨을 죽인 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문이 부서졌다. 안에 있던 남자가 뛰어올랐다.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2명의 경찰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끌어내려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소리치기도 전에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방바닥에는 옷가지, 여권, 2개의 대포폰, 그리고 여성용 보석이 담긴 작은 주머니가 흩어져 있었다. 안성진 경장은 유리에 금이 간 여성용 손목시계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선우의 시계였다. 안 경장은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봤다. 네가 강민준이냐?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안 경장이 다가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 넌 돈만 훔친 게 아니야. 널 믿었던 사람의 목숨을 훔쳤어. 강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밖에서는 파도가 세차게 바위를 때렸다. 마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백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서산경찰서의 취조실은 비좁았다. 회색 벽에는 오래된 커피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낮은 천장에 매달린 백색 형광등이 철제 의자에 앉은 강민준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눈은 붉었지만 울음 때문이 아니라 피로와 공포 때문이었다. 안성진 경정은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사진과 부검 결과서가 담긴 서류철이 쌓여 있었다. 민준아, 안 경정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우린 추측하러 온 게 아니야.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어.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다. 내 입으로 말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만으로 이야기하게 둘 건지. 강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안 경정 뒤의 모니터 화면에 그들이 발견한 메모리 카드 영상 조각이 재생되었다. 금속 팔찌를 한 손이 나선우의 몸을 뒷좌석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에서 화면이 멈췄다.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너 맞지? 안 경정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 네가 차고 있는 팔찌랑 똑같군. 대답은 없었다. 수갑에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안 경정은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나선우 씨를 알았나? 강민준이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네, 저한테는 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자기 차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 긴 침묵.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마침내 강민준이 속삭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안 경정은 날카롭게 그를 응시했다. 처음부터 말해봐. 강민준은 쉬어버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3년 전 일산의 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할 때 나선우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나선우는 그를 아껴주었고 심지어 그가 고객 돈을 유용한 일로 해고당했을 때도 그를 도와주었다. 누님은 제가 아직 젊어서 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를 도와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독립할 자금까지 빌려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사한 뒤편에서 강민준은 다시 불법 스포츠 도박의 늪에 빠졌다. 매달 빚은 늘어났고 소규모 고객들을 속이다가 결국 가짜 토지 개발 프로젝트를 핑계로 나선우에게 다시 돈을 빌렸다. 누님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땅 관련 서류를 전부 보여달라고 하셨죠. 경찰에 신고하면 전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5월 8일 강민준은 의도적으로 나선우를 해미읍으로 불렀다. 큰손 구매자가 땅을 보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님은 그냥 믿으셨어요. 차 안에서 저희는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웃기도 했고요. 강민준은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하지만 길가에 차를 세우자마자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누님은 어리둥절해 하셨죠. 제가 가방에서 나일론 끈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겁만 주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누님이 저항하셨습니다. 안경정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봤다. 너무 세게 당겼습니다. 강민준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누님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제 재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과 돈을 챙겼어요. 자수할까 생각도 했지만 후회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안경정은 서류철을 열어 깨진 손목시계 사진을 꺼냈다. 이건 나선우 씨 시계야. 내 방에서 찾았지.
강민주는 그 물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예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다. 아직도 차고 계셨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구석에 환풍기 소리가 낮게 윙윙거렸다. 안 경장은 서류철을 덮고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그분은 널 친동생처럼 대했어. 넌 그걸 목에 감긴 밧줄로 갚았고 강민주는 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그때 누님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잠들 때마다 누님 목소리가 들려요.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안경정은 일어서서 다른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전부 기록해. 공식 자백으로. 강민준이 끌려나갈 때 그의 발걸음은 유치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에서 질질 들렸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텅 빈 눈을 한 젊은 남자. 그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얼굴이었다. 밖에 서산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안경정은 천천히 경찰서 옥상으로 걸어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얇은 연기가 바닷바람과 함께 피어올랐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이 사건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만족감도 없었다.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는 생각했다. 모든 선의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시험받기 전까지 유효할 뿐이지. 아래층 차가운 유치장에서 강민주는 홀로 앉아 있었다. 수갑은 여전히 그의 손에 채워져 있었다. 위쪽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는 누나라고 불렀던 한 사람을 죽였고 동시에 나 자신도 죽였다. 그날의 체포 이후 새 달이 흘렀다.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는 길 위에 먼지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주법정의 방청석은 10,000원이었다. 주민, 기자, 그리고 이제는 묘비에만 남은 이름을 위해 정의를 찾아온 피해자 가족들까지. 피고인석에는 주황색 수의를 입은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떨리는 손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사제문이 담긴 낡은 서류를 쥐고 있었다. 백발의 재판장 하윤호 판사가 3번의 망치질로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사건 번호 323호. 피고인 강민준, 계획살인 및 강도 혐의. 검사는 구형 준비되었습니까? 정난이 검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나선호 씨를 해미업의 외진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나일론 끈을 준비했고 살인을 계획했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했습니다. 이 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돕고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의미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가족석에서 나선우의 아들 박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두 손은 작게 액자에 담긴 어머니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옆에서 아버지 박정은 씨는 텅 빈 눈으로 피고인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분노는 사라지고 피로만 남아 있었다. 검사는 서류를 덮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강민준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법정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시계 초침처럼 동시에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겠습니까? 강민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우 누님 가족분들께 이 말씀만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후회합니다. 누님을 죽일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제가 지울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누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치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방청석 다른 편에서는 예전의 차를 발견했던 해미읍의 한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길고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판결 선고 전 15분간 휴정합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갈 때 안성진 경정은 법정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예전에 나선우의 시신을 들것에 싣고 지나갔던 긴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한 모금도 피우지 않고 다시 껐다. 법은 끝낼 수 있지.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아. 15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하윤우 판사는 확고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모든 증거와 자백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준이 계획적 살인 및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마지막 망치 소리가 실내의 천둥처럼 울렸다. 강민준은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자신이 내디딘 모든 걸음이 결국 이곳으로 향했음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나갈 때 그의 걸음은 휘청였다. 인타 속에서 지호가 일어서서 피고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 엄마만 죽인 게 아니야. 인간에 대한 엄마의 믿음도 죽였어. 강민준은 잠시 멈춰섰다.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건물 밖 서산 하늘은 흐려 있었다. 바람은 먼지와 법원들의 라일락 향기를 실어 날랐다. 기자들은 뉴스를 송고하느라 분주했고 박정은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 침묵 속에서 부자는 깨달았다. 승리는 없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남겨진 모든 이들에게 쓰라린 끝만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일산에 있는 나선우의 집에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여인의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이 켜졌다. 지호는 조용히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엄마, 그가 속삭였다. 그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저 엄마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다시 곧게 섰다. 밖에서는 새로운 계절의 첫 비가 마른 땅 위로 천천히 내렸다. 마치 하늘도 마침내 두 영혼을 위해 우는 듯했다. 한 명은 믿음 때문에 떠났고 다른 한 명은 그 믿음을 배신했기에 죽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2주가 지났지만 나선우의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커튼은 굳게 쳐져 있었고 향과 라일락 향기가 공기 중에 머물러 있었다. 거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나무 액자 속 나선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양옆에는 반쯤 타버린 촛불 2개가 있었다. 박정은 씨는 나탄 의자에 앉아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말랐지만 잠 못 이룬 밤들로 인해 눈은 여전히 붉었다. 그는 매일 아침 예전처럼 커피를 내렸다. 테이블에 커피잔을 놓고 나서야 더 이상 그 커피를 마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아들 지호는 말이 거의 없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어머니의 재판에 관한 모든 뉴스를 다시 읽었다. 몇몇 언론은 나선우의 이야기를 잘못된 곳에 베풀어진 친절의 희생자라고 썼다. 그 문장은 치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느 날 오후 안성진 경정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작은 서류철과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박정은 씨가 희미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이 인생을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정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정의를 얻었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잃었습니다. 안경정은 자리에 앉아 나선우의 사진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박 선생님, 다른 인간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선의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호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다. 강민준, 정말 사형 집행되나요?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사면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정이 길 겁니다. 안경정이 대답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에 앉았다. 저는 그가 빨리 죽길 바라지 않아요. 그가 살아서 자신이 한 짓을 매일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경정은 그 젊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 오래 억눌린 분노가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지호야, 너는 계속 살아가야 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네가 여기서 멈추길 원치 않으실 거야. 그분은 너무 많이 베풀었기에 고통받으셨어. 이제는 네가 남은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울 차례야. 그날 밤 안경정이 떠난 후 박정은 씨는 새 촛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나선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치 대화하듯 말했다. 예전에 당신이 화낼 때면 난 그냥 조용히 있었지. 당신이 고집은 새도 마음은 부드러운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아마도 씨는 내게 경계 없는 사랑이 상처로 끝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나 봐. 밖에서는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젖은 흙냄새는 박정은 씨에게 결혼 초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빗속에서 부동산 서류를 들고 웃던 나선우. 그녀의 얼굴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그림자만 남았다. 한편
서산구치소의 감방 안에서 강민주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몸은 말랐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붙이지 못한 편지가 들려 있었다. 지호와 박정은 씨에게 쓴 편지였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썼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선우 누님이 신의 곁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은 저를 실패자로 보지 않은 유일한 분이셨고 저는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베개 밑에 넣었다. 밖에서 저녁 예불 소리가 쇠창살을 넘어 스며들었다. 강민주는 철망 너머 하늘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모습이 아닌 처음 자신을 동생이라고 불러주던 따뜻한 미소의 나선우가 떠올랐다. 감옥 벽 너머의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사람들은 그 떠들썩했던 뉴스를 서서히 잊고 텔레비전 화면 속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했다. 하지만 나선우의 가족에게는 매일 아침이 정적으로 시작되었고 매일 밤이 기도로 끝났다. 지호는 자신의 일기장에 썼다. 엄마가 사랑했던 일을 제가 이어갈게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더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반달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이 어머니의 사진 위에 정확히 내려앉았다. 그 빛은 고요했다. 마치 나선우가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밤은 그 집의 마지막 소리를 삼켰다. 오직 한 가지만 살아남았다. 선의는 결코 잘못이 아니지만 경계 없는 믿음은 죽음을 부를 수 있다는 교훈. 그리고 아직 숨쉬는 이들에게 나선우의 이야기는 영원한 경고로 남을 것이다. 아직 마음을 지키는 법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결코 온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강민준의 사형 선고 후 1년, 나선우의 이름이 다시 전국 방송 TV 화면에 등장했다. 한 범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길가에서 발견된 차에서부터 법정까지 그 사건의 여정을 재구성하여 방영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는 물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비극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믿음에 대한 비극일까요? 그 방송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선우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일산에서 지호는 조용히 그 방송을 지켜봤다. 그는 소리 없는 거실의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 속에서 교차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베풀었지만 배신당한 여성이라는 자막과 함께 미소 짓는 나선우의 사진이 비쳤다. 마지막 부분에서 프로그램은 안성진 경정의 인터뷰 일부를 보여주었다. 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화면 속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파장은 큽니다. 때로 선한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과 믿음 때문에 희생됩니다. 지호는 텔레비전을 껐다. 눈가는 축축했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그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이메일을 썼다.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비극으로만 보지 말아주십시오. 제 어머니는 약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너무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강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다. 제작진은 범죄 이면의 인간적인 파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후속 에피소드에 그가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호는 이것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촬영 날이 왔다. 지호는 검은 셔츠를 입고 게스트석에 앉았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진행자가 대화를 시작했다. 지호 씨,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선의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호는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아니요. 제 어머니는 선의의 희생자가 아니라 선의를 악용한 사람의 희생자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멈춰서는 안 되지만 누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튜디오는 고요해졌다. 진행자가 말을 이었다. 만약 강민준 씨가 감옥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믿었던 제 어머니의 얼굴도 함께 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가 가해자로서 잊히지 않게 할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뷰 클립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때로는 선의해도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이들은 나선우를 탐욕에 패배한 정직의 상징으로 기억했다. 몇 주 후 지호는 작은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하던 분야를 이어갔지만 방식은 달랐다. 더 신중했고 쉽게 믿지 않았으며 모든 서류를 2번 확인했다. 그의 책상에는 햇살 아래 미소 짓는 나선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비극이 있기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매일 저녁 모든 직원이 퇴근하면 지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빌딩들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곤 했다. 마음속으로 그는 되뇌었다. 엄마가 남기신 자리에 제가 왔어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아기를 품고 그 선의에 손대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한편 교도소에서 강민주는 교도관을 통해 그 텔레비전 방송 소식을 들었다. 그는 시청을 거부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벽을 보고 앉아 눈을 감았고 처음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나를 믿어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에 후회한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나선우 사건은 서서히 뉴스 아카이브 속으로 묻혔지만 그 흔적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서산의 그 차가 발견되었던 곳, 주민들은 이제 길가에 작은 푯말을 세워두었다. 믿음을 주는데 신중하세요. 웃는 얼굴이 모두 친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며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그들은 나선우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빛바랜 글자들 뒤에는 너무 믿었기에 죽은 한 여성과 어머니의 선의가 헛되이 죽지 않도록 더 현명한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다. 건기와 오기가 번갈아 지나갔지만 하나의 비극으로 묶인 두 가족에게 시간은 결코 진정한 치유제가 되지 못했다. 일산의 작은 집에서는 나선우에 대한 기억이 모든 공간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었고 서산교도소의 축축한 벽 너머에서는 죄책감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남았다. 박지호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었다. 그는 선우부동산이라는 작은 중개업소를 열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그의 열정의 원천이자 가장 깊은 상처였다. 사무실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얻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지호는 항상 책상 위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만졌다. 마치 유리 너머 영원한 미소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악몽이 찾아오는 밤들이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쥐색 차 운전석에 앉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목소리는 말을 하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는 숨이 막혀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자주 듣던 기도를 반복했다. 어느 날 검찰청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얇은 종이, 수감자 강민준에 대한 사형 집행 통지서였다. 아버지 박정은 씨는 한마디 말 없이 그것을 읽고 아들에게 건넸다. 지호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결국 모든 게 정말로 끝나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안도감이 없었다. 비 오기 전 공기처럼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나선우의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 수감자가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데 가족이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박정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내주십시오. 이틀 뒤 누런 봉투가 도착했다. 겉봉의 글씨는 약한 손으로 쓴 듯 떨리고 있었다. 지호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몇 마디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선우 여사님 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파괴했던 평화를 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3년의 수감 생활은 저에게 상실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매일 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신께서 제가 증오가 아닌 이 후회를 안고 떠나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은 없었다. 마지막 문장 아래 잉크 자국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펜의 얼룩인지 눈물 자국인지 알 수 없었다. 집행 전날 밤 서산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감방 안에서 강민주는 조용히 앉아 짧은 기도를 읊조렸다. 그는 교도소 소유의 책갈피에 끼워둔 나선우의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왔을 때 그의 발걸음은 집행장으로 천천히 향했다. 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 총알이 발사되기 전 강민주는 조용히 죄송합니다. 선우 누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형 집행 소식은 언론에 잠시 스쳐 지나갔다. 선정적인 기사도 대서특필도 없었다. 신문 한 구석에 작은 단락 하나뿐이었다.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비극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선우의 집은 달랐다. 지호는 강민준의 편지를 어머니의 사진 옆 재단에 놓았다.
박정은 씨가 향을 피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 끝났다. 아들아, 이제 그 사람과 내 엄마 모두 편히 쉬게 해주자. 지호는 작게 춤추는 향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끝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하지만 아마도 처음으로 엄마 마음이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지호는 혼자 사무실로 갔다. 그는 문 앞에 나무판을 걸었다. 글씨는 단호하고 단순했다. 선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악용하게 두지 마라. 그는 그 글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될 때까지 그의 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랜 상처 자리에 서서히 자라나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밖에서는 서산의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멀리서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마침내 다시 미소 지을 수 있게 된 한 어머니의 목소리. 결국 그녀가 아들의 마음에 남긴 빛은 세상이 오랫동안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강민준이 초용된 지 5년 후 나선우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범죄면이 아니라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 소식지에서였다. 거기에는 올해의 영감적인 기업가상 주서 나선우, 한국 여성의 정직과 용기의 상징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청의 소박한 강당 무대 위에서 지호가 어머니를 대신해 상패를 받았다. 그의 뒤에는 흰색 재킷을 입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나선우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진행자가 소감을 부탁하자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 어머니는 영웅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분은 단지 선행은 항상 선행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던 좋은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그분의 삶은 끝났고 그 죽음으로부터 저는 신중함과 진정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강당은 고요했다. 몇몇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부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나선우의 옛 동료였다. 나는 아직도 선우 씨를 기억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항상 말했죠. 모두가 지름길을 택하더라도 정직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요. 지호가 미소 지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안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날 이후 지호는 정직과 윤리의 원칙으로 부동산 사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프로그램에 선우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곳에서 그는 판매 전략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야기를 비극이 아닌 경고로서 공유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작은 강의실에서 지호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 앞에 섰다. 제 어머니는 잘못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분의 실수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믿음을 멈춰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은 거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게 두지 마십시오. 선함은 계속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눈을 뜬 채로요. 참가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칠판에 지호는 큰 글씨로 한 문장을 썼다. 상처로부터 배우는 것은 증오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명해지기 위함이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왔다. 지호 선생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을 용서하셨나요? 강민준을 말하는 것이었다.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정말로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화나지는 않아요. 저는 단지 증오를 안고 사는 것을 멈추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 어머니를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그날 밤 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기억을 보관해 둔 작은 나무장을 열었다. 일기장, 사진, 심지어 강민준의 마지막 편지까지.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읽고 조용히 제자리에 두었다. 이제 그 편지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열려있던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것처럼 그저 안도감을 느꼈다.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렸다. 지호는 창가에 서서 유리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창문 반사 속에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너머에는 예전에 그를 안정시켜주던 미소를 지닌 한 여성의 부드러운 그림자가 있었다. 엄마, 그가 속삭였다. 저는 엄마의 선함이 헛되이 죽게 두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경계하는 마음으로 사는 법을 알아요. 몇 달 후 선우 아카데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많은 지역 언론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 기사를 썼고 탐욕으로 더럽혀지기 쉬운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도덕적 운동이라고 불렀다.
지호는 결코 인기를 좇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학생들이 정직하게 도전에 맞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이 마침내 다시 살아났음을 알았다. 돈이 아니라 가치 속에서. 연말에 그는 나선우의 묘를 찾았다. 이제 무덤에는 향기로운 흰 프랑기판이 꽃이 자라고 있었다. 지호는 묘비 옆에 앉아 작은 화환을 놓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복수심 없이 자라나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치 나선우가 어깨를 토닥이는 산들바람을 통해 대답하는 듯했다. 지호는 고요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 길고 긴 여정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서류 위의 정의가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에. 그리고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햇살 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고맙다. 아들아, 네가 꺼졌던 빛을 다시 켰구나.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축축했고 라디오 스튜디오 지붕 위로 가는 빗소리가 들렸다. 방송실에 빨간 불이 켜졌다. 노련한 진행자의 중후한 목소리가 잔잔한 배경 음악 사이로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의 목소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밤 저희는 한때 많은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긴 이야기, 나선우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은 강인한 여성이었죠. 방송실 유리 너머 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방송이 아니었다. 정의의 발자취 코너의 마지막 회였고 오늘 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었다. 진행자는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비극은 단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신뢰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것이었죠. 나선우 씨는 자신이 동생이라 불렀던 사람에게 직업, 신뢰, 심지어 애정까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의 손에 그녀의 삶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나선우 씨의 죽음으로부터 훨씬 더 강한 것, 바로 자각이 자라났습니다. 지호의 예전 인터뷰 음성이 짧게 흘러나왔다. 제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무한한 기회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선함은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을 뜬 채로요. 배경음악이 예전한 선율로 바뀌었다. 진행자가 다시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강민주는 이제 없습니다. 법은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벽 밖에서 피해자의 아들 박지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우 아카데미를 통해 어머니의 꿈을 되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을 위한 정직이 가르쳐집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진행자의 목소리가 마치 모든 청취자에게 직접 말하듯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오늘 밤 만약 당신이 집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신뢰는 특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법을 아직 모르는 누구에게도 은전히 주지 마십시오. 방송실의 불이 서서히 꺼졌다. 마지막 테마 음악이 밤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피해 그림자도 비명도 없었다. 오직 기억과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스튜디오를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밤 공기는 맑았고 젖은 흙냄새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다. 그는 반달이 구름 사이에 걸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그는 말했다. 엄마, 우리 이야기는 마침내 끝났어요.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반짝였다. 마치 도시도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다. 세상은 평소처럼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어딘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나선우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선함은 결코 죽지 않아. 그저 한